2021년 첫 영상입니다. 예! 춤도 추나요? 뿌뿌뿌뿌. 저희가 2021년 첫 영상에서 넷이 같이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저희는 사실 올해 어떤 이야기를 화두로 정하면 좋을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2030년에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지금 2030 밀레니얼들이 2030년이 되면 어떤 모습일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2030의 2030이라고 프로젝트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빠밤! 2030! 야, 거창하다. 거창하다. 저는 약간 답답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뜨는 기업들 사업 얘기하면 뭐 5G나 자율주행이나 이런 단어들은 정말 몇 년째 너무 자주 써서 익숙한데, 그게 어떤 막연한 커다란 키워드로만 있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는. 구체적으로 그 기술이 뭔지, 그리고 그 기술이 어디로 뻗어나갈 수 있는 건지, 이런 것까지 그릴 수가 없다 보니까 약간 그런 답답함이 있었는데, 그걸 좀 공부를 하면 실제로 그 기술이 어디랑 접목될 수가 있고 어떤 회사가 좀 더 유리한 상황일 수 있을지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들 이렇게 의기투합한 김에 듣동러분들도 마음 먹으신 김에 같이 좀 알아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뭐 기술이라든지 IT라든지 미래에 대한 고민들 저희가 해보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회의를 하던 중에 행사가 있었습니다. CES라고 하는. CES 뭘 줄임말이냐?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 CES는 매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IT 가전 세계 대축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언택트 비대면 행사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 앞에서 CES를 감상하는 그런 이제 참 특이한 일이 있었죠. 김효은 기자가 이제 컨슈머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 CES는 소비자 가전을 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미래 기술, 막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라는 이야기도 CES에 담겨 있지만, 사실은 우리 일상에 가장 가까이 찾아온, 그러니까 1, 2년 내에 시장에서 구경할 수도 있는 제품들을 막 전시하고 그런 미팅들이 벌어지고 그런 곳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데 한번 행사 취재를 다녀오면 진짜 그 향후 몇 년 동안 그 안목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설레고, 진짜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되게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일하고 있는 사람,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 이걸 기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진짜 축제 같은 분위기죠. 그러니까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총출동하는 그런 마당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마당. 마당, 축제한 마당. 마당놀이. 조금 혹해서 봤던 거는 뭐 LG 그 투명 디스플레이 거랑 롤러블 폰이 살짝 공개가 됐더라고요. 네, 상소문 폰. 상소문 에디션. 지금 우리가 익숙한 핸드폰이라는 거는 이렇게 딱딱한 직사각형 모양의 손바닥만한 어떤 딱딱한 물체인 건데, 2030년의 스마트폰은 어쩌면 훨씬 더 흐물흐물한 어떤 다른 형태일 수도 있겠다, 아니면 형태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기대가 되긴 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기조연설자들을 좀 눈여겨봤는데, 작년에 CES에서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 딸인 이방카 트럼프를 기조연설자로 초청을 했었는데요. 사실 맞아요. 그 CES는 되게 오랫동안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다, 다양성이 부족하다라는 비판들을 받아왔었는데,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방카 트럼프를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방카 트럼프는 정말 IT하고는 1도 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서, 오히려 IT 업계 여성들이 이것은 그냥 다양성을 모방하려고 이방카를 부른 거냐, IT 업계 여성들을 더 무시하는 처사다, 외면하는 처사다라고 비판이 쏟아졌었죠. 그래서 작년에 비판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기조연설자들이 등장을 할 것인가를 좀 기대하면서 봤는데요. 여성 기조연설자들이 꽤 있더라고요. 반도체 회사죠. AMD의 CEO 리사 수. 암드. 컴퓨터계의 데모다라고 불리는 분이기도 하고, 또 MIT 공학 박사님이셔가지고 닥터 리사 수로 또 불리시더라고요. 그렇게 불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사수님. 멋있다. 2014년에 AMD 대표직을 맡았을 당시에 AMD는 진짜 끝났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취임을 한 다음에 R&D 쪽에 엄청 또 기술 개발 투자를 하셨어요. 그래서 가격과 성능 면에서 경쟁사인 인텔을 압도하는 CPU 라이젠을 개발하면서
완전히 판세를 뒤집었죠. 그래서 이제 회사를 살려낸 그런 분이어서 우리가 또 갓사수라고도 불리는데 이번에도 또 CES에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또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리사수의 그 시그니처 포즈가 있잖아요. 또 CPU를 이렇게 들고 오늘은 이거를 라이젠. 또 발표합니다. 예, 요 포즈도 요번에도 또 선보이셨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19년 기준으로 미국 대기업 CEO 연봉 1등을 한 분이더라고요. 얼마 받는지 아세요? 얼마예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나 동명인데 어떡해. 얼마? 724억. 연봉이? 연봉 1년에요? 724억. 새 전이에요, 새 후예요? 그것까지는 내가 자세하게 모르겠다. 하루에 2억씩 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레벨인 건데 저는 이 리사수님 찾아보면서 MIT 공대 출신이라서 MIT 그 졸업 축사를 하신 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봤는데 모험을 해야 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깔고 가면서도 이 졸업생들한테 뭘 주문하냐면 My favorite advice to graduates is find the toughest problems in the world and volunteer to help solve them. Because this is really how you make your own luck. This is when people really pay attention. And this is when you're really doing something that makes a difference. 와. 또 굉장히 뭐랄까 도전 정신과 또 경쟁심이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인 것 같아서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인상적이었던 분은 110년 전통의 자동차 회사 GM이었는데요. 이 GM의 CEO가 여성이에요. 그래서 메리 바라라는 분이고요. 이분이 또 엄청 입지전적인 인물이더라고요. 18살 때 GM의 생산직 인턴으로 입사를 해가지고 CEO가 된 그런 인물이에요. 셀러리맨 신화인데 이 모빌리티 시장 자동차 업계가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모두가 다 미래 자동차를 누가 먼저 선점할 것인가, 이 모빌리티의 혁명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누가 이 시장을 접수할 것인가, 이게 지금 관건이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전기차로 굉장히 앞서 나가는 가운데 오랜 전통의 회사들은 어떻게 이제 그것을 따라가고 선점할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인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회사가 바로 이 GM이었는데 GM이 이번에 브랜드 로고를 바꿨어요. 이제 제대로 우리는 전기차 회사로 거듭나겠다, 뭐 이런 포부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메리바라 CEO가 나와가지고 2025년까지 앞으로 30종이 넘는 새로운 전기차를 발표하겠다, 출시하겠다라고도 밝혔었는데 이날 CES에서만 한 대여섯 개의 차 종류를 발표를 했어요. 마치 그 차체 내부가 거실처럼 생긴 자율주행차 같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플라잉카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신기했던 게 배송용 트럭인데 전기차로 만든 브라이트 드롭이라고 하는 그 신차를 또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배송이 엄청 또 많아졌잖아요. 물량도 많아지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생존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가 이제 결국 선점을 할 것인가 앞으로 잘 지켜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이런 거 들을 때마다 뭔가 이 한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계속 상상력이 좀 커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저의 요새 화두가 뭐냐면은 기술의 발전과 환경을 지키는 것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일까에 대한 게 저의 요새 화두였거든요. 요새 또 ESG 경영이 화두잖아요. E는 환경, 그리고 S는 사회, G는 이제 지배 구조. 이 세 가지 가치를 이제 기업의 중요한 이제 그 성과 가치로 평가를 하는 거죠. 과거에는 기업이 이제 돈 잘 벌고 매출 잘 내고 영업이익 잘 내면 그걸로 끝이었는데, 이제 이런 비재무적인 요소들도 그 기업의 중요한 가치가 되고 그게 이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이제 필수 요소로 이 ESG 경영이 자리 잡게 된 거죠. 얼마 전에 카카오에서도 ESG 위원회를 따로 만들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에서는 이 ESG 가치를 아주 중요한 경영의 가치로 삼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CES에서 특히 ESG 중에서 E에서 좀 초점을 맞춰서 봤어요. 삼성전자에서는 갤럭시 업사이클링 앳 홈이라고 해가지고 중고 갤럭시 폰 있잖아요. 이 중고 갤럭시 폰에다가 아주 단순한 기능을 좀 탑재해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가지고 집에 혼자 있을 때 반려동물의 불을 뭐 켜주는 기능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 방에서 아이가 울 때 이제 알람을 울리게 하는 기능을 탑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중고 폰을 좀 재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선보인다거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체 그 가상 부스에서 우리가 2030년까지 물을 이만큼 절약하겠다, 탄소 제로에 이제 도전을 하겠다, 이런 프로젝트를 발표하기도 했더라고요. What we are saying, what no company has said before, is that we're going to take this number of 16 million and on a net basis by 2030, we will get it below zero.
이런 기업의 어쨌든 흐름, 이 지속 가능성, 이 환경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든 이 기업의 흐름은 결국에 소비자들이 만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비자들이 이런 가치에 정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기업이 이렇게 변한 것이기도 하잖아요. 선순환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소비자들이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를 하고 가치 소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기업이 그런 트렌드를 캐치해가지고 이렇게 CES 같은 곳에서 소비자들의 소비를 또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친환경 수도꼭지 같은 제품을 만들고, 그럼 소비자는 그 제품을 통해서 또 다른 이제 친환경적인 생활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선순환이 결국에는 지금 중요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기업과 환경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젠 필수가 됐으니까. 제가 눈여겨본 것 중에 하나는 올해 이제 코로나19를 지난해에 겪은 다음에 2021년에 각 기업들이 코로나19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CES를 준비했는가를 좀 눈여겨보게 됐거든요. 사실 2020년 같은 경우는 모두가 위기를 겪은 거고 실적이 좀 저조하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건 긴급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 용인이 된 해가 2020년이었다면 2021년은 작년에 얻은 교훈을 가지고 다시 시도하는 해잖아요. 경쟁도 다시 시작하는 해고.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가 판가름이 나고 시도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이 시장을 어떻게 읽는지가 좀 차이가 날 것 같아서 거기를 되게 눈여겨보게 됐는데, 삼성전자랑 LG전자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비슷했어요. 집, 사람, 일상을 주제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은 대신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다라고 하면서 나만의 방식으로 더 나은 일상이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개인, 나, 사람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걸 다 이제 개인화, 커스터마이징 하는 제품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식탁도 정리하고 설거지도 하는 서비스용 로봇, 가정용 로봇을 보여준다던가 반려동물을 보살피는 생활 로봇을 보여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프레스 컨퍼런스를 보니까 어떤 변화가 찾아와도 삶은 계속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는 누군가와 연결돼 있고 누군가를 돌보고 무언가를 배우는 삶을 사는데 그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회사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방역 공간을 찾아서 세균을 소독하는 로봇 청소기라던가 아니면 웨어러블 공기청정기, 그러니까 공기청정기 마스크인데 이제 전자기기 같은 이런 것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세서를 만드는 회사니까 회사에서 그대로 업무할 때는 보면 보안 프로그램 접속하고 들어가서 인트라넷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재택근무 하려면 그 기반이 또 깔려 있어야 되니까, 또 홈스쿨링 같은 경우도 홈스쿨링에 최적화된 그래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맞춤형으로 제품을 이제 생산하겠다라는 걸 발표한 거죠. 저는 이제 아무래도 금융 얘기나 뭐 경제 이야기를 많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을 자주 좀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2020년에도 막 나스닥에 있는 그런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게 투자자들이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주식이란 게 워낙 실물과 상관없이 오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식이 오르는 건데, 왜지? 이 회사가 대체 뭘 만들고 있길래? 뭐가 핫하길래? 정말 핫한 기업이 맞나? 이런 거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또 CES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주 가까이 있는 삼성전자 뭐 한 200만 명 정도 소액주주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는. 그래서 뭐 주총장이 아예 그 슈퍼스타 K 예선 심사장처럼 막 시작합니다 이런 밈도 막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샀는데, 왜 삼성전자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사실 삼성전자가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제일 잘 만들고 제일 잘 파는 회사인 건데, 생각을 해보면 이 CES에 나온 제품들, 뭐 자율주행차부터 최신형 그런 스마트 기기들이 사실은 전부 다 안에 반도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스마트 세상이 펼쳐지기 전까지 그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만큼 반도체도 더 많이, 더 빨리 팔려 나갈 거라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반도체를 빨리 준비해서 팔아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CES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과정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왜 삼성전자가 130조 원을 들여서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을 강화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 승기를 잡아왔는데, 미래 먹거리를 생각해 보면 그런데 들어갈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그래서 뭐 대만의 TSMC가 그걸 잘한다는 거고 삼성전자도 이제 막 추격을 한다는 거고, 이렇게 반도체 산업이란 게 이런 식으로 해왔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산업별로 하나씩 좀 CES를 통해서 정리를 매년 하고 가는 게 저는 좀 재밌어서 여러분이랑도 그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만들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이번에 CES에 참가한 업체 중에 한 40% 이상이 다 헬스케어 관련한 제품을 내놓거나 기술을 내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러한 기술들을 보면서 되게 위로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생각지 못한, 풀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난제들을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애를 써서 새로운 기술로 뭔가 솔루션을 제시해 줬을 때 그런 걸 보고 있고 그 정보를 받았을 때 주는 위로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인간이니까 사실은 삶이 있으면 당연히 죽음도 있는 거지만 이게 되게 예고 없이 다가오기도 하고 이 난치병이라든지 알츠하이머라든지 아니면 방금 말한 뭐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기술로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게 실제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게 이제 CES에서도 볼 수 있었던 거고, 우리가 기술을 좋은 방향으로 썼을 때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럼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지 이런 얘기들도 같이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같이 한번 공부해 나가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가 뒤늦게 흥 올랐어요. 감사합니다.